이론 압축 강의 물권편 마지막 저당권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저당권의 의 특징, 그 다음에 저당권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 성립의 모습 봤고요. 중요한 저당권의 효력을 봅니다. 저당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뭘까요?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입니다. 저당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효력이 되는데요. 경매권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의 문제, 그 다음에 우선변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권리와의 선후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민법에서는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2차 과목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거기 가면 이제 부동산 실무가 나오잖아요. 중개 실무. 거기서 이제 보시게 되고 시험 문제도 거기서 출제가 됩니다. 따라 이제 제가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저당권 효력 중에서 경매권 및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첫째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또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 그게 이거예요.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360조에서 빌려준 돈, 원본이라고 하죠. 이자, 약정이자를 말합니다. 그다음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연체이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을 담보한다. 담보한다는 건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자, 조심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약금인데요. 위약금은요, 당사자사의 위약금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플러스 이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약금 특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보통 이자 약정하고 연체이자 약정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다 플러스 이자, 연체이자 약정 이외에 플러스 따로 내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배상하겠다, 500만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걸 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하려면 위약금 약정이란 게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선변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고 하고요. 연체이자를 말하는데 이거는 무제한 우선변제 받지 못합니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우선변제 받습니다. 연체이자는 1년분만 우선변제 받는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년분이 뭐냐? 채무자가 예를 들어 3년을 연체했어. 근데 그 채무자가 이거 보고 은행에다가 나는 1년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이 연체이자 1년분만 갚을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피담보채권의 범위란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그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는 것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년분도 저당권자가 은행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1년분만, 연체자는 1년분만 우선변제 받는다라는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즉 은행 같은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제한이에요.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채무자가 은행,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너 1년만 갚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 은행의 제3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다. 더 나아가서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은행에게 나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년분의 의미를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목적물의 범위인데, 이 목적물의 범위도요, 경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어느 범위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상식적으로 토지 저당권하고 건물 저당권을 생각을 해봤을 때, 토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이 있고 건물 저당권이 있을 테니까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경락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건 당연해, 상식적이야. 근데 이 토지나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유소 부지야. 주유소 건물이야. 근데 주유소의 땅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있죠. 토지에 유류 저장 탱크가 매립되어 있잖아요. 또 토지 위에, 땅 위에 주유기 시설이 있고, 건물에 이렇게 캐노피에서 쭉쭉쭉 내리는 주유기도 있잖아. 세차기도 있고, 세차기 옆에 보면 진공청소기도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주유소 부지 저당권이 실행이 되거나 주유소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그 부지나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외에 이런 것들,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기라든가 세차기라든가 진공 청소기 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가가 목적물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토지 건물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종물,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자,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경락인은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거나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라는 358조는 당연히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되겠죠. 임의 규정. 일단 임의 규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생각해봤던 주유소 부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유류 저장 탱크, 주유기, 세차기, 진공 청소기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는 결과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부합물. 부합물은 그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당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 걸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는 땅에 매립이 되고 쉽게 분리할 수가 없죠. 이런 게 부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일부가 됐다. 토지 구성 부분이 됐다. 부합물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자, 구성 부분이 된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었던 부합물인지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 저당권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 매립형 에어컨 같은 것들,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이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판례가 하나 있었죠. 우리 소유권에서 봤던 거. 갑소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건물이 증축이 됐는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설령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누락하고 요거를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즉, 요 빗금친 부분만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판례를 하겠죠. 이렇게 판결하는 이유가 358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조심할 거 B. 토지 저당권 효력은 토지의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지. 하지만 그 토지 위의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고 광물. 이거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죠. 종물도 아니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종물은 저당 부동산과는 별개의 물건입니다. 독립한 물건입니다. 독립물인데 종물이니까 주물이 있겠죠. 주종이니까. 이 종물은 주물의 일상용도 제공되는 물건이에요. 일상용도에 제공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물의 일상용도에 필요한 물건입니다. 종물은 주물을 전제로 하잖아요. 주종이니까.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에요. 단 주물의 일상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유기가 됩니다. 근데 세차기는 어때요? 주유소의 일상용도가 세차는 아니잖아요. 주유소의 일상용도는 주유잖아요. 그러니까 주유기는 종물이 되지만 세차기는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물이란 독립한,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면서 당연히 소유자는 동일해야 돼요.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어쨌든 독립물이면서 주물의 일상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하는데 두 번째,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었던 종물인지 후에 부착한 종물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여기서 종물은 조금 더 중요한 게 종된 권리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그리고 을이 땅에 지상권 따위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을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자, 이때 건물 저당권 효력은 을이 갑소유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갑소유 땅에 갖고 있는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취득하게 된다. 갑소유 101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갑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그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 즉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종물은 종된 권리까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당 목적물로부터 당연히 분리 반출된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리 반출된 물건이 아직 타인에게 매각이 안 됐다면, 처분이 안 됐다면 저당권자는 원래 장소로의 원상 복구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과실이 나왔네요. 과실. 예컨대 갑소유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101호에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온다. 이 월세가 뭐예요? 차임. 차임이 뭐예요? 과실. 이 과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차임을 줘야 되느냐?
아니죠. 월세는 갑이 받죠. 결과적으로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359조. 만에 하나 그 저당 부동산이 압류가 됐어. 압류는 처분 금지효가 있습니다. 그 압류 효력은 과실에도 미쳐요.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 그 압류 후 수취한 과실. 여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라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 정리,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 저당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 수취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자, 목적물의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게 물상대입니다. 우리 물상대 간단히 한번 보신 적 있죠?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저당 목적물이 원래 질권에 규정되어 있는 걸 준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저당권으로 다 바꾸면 돼요.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고 그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보상금, 보험금, 기타 물건, 수용되었을 때 대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따위가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설정자의 일반 재산과 섞여버린단 말이지. 따라서 섞이지 않도록 채무자 등 설정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보상금 따위가 채무자 등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 압류를 함으로써 채무자 등 설정자의 다른 재산과 분리를 해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물상대의 근거 규정이 됩니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 소유자죠. 보상금 등이 있을 때 그 보상금 등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성질을 물상대의라고 한다. 자, 요건 목적물이 딱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돼야 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임대가 됐을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이나 매각이 됐을 때 매매 대금 따위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할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가 이제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인데 그 수용에는 강제 수용과 협의 수용이 있어. 그 중에 협의 수용. 그 보상금. 이건 우리 대법원이 매매 대금으로 봐요. 따라서 물상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인데 공용징수는 뭘 말한다? 강제수용. 그리고 같이 변형물, 보험금이라든가 보상금. 정확하게는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근데 그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근데 이 압류는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 등 설정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해 놓는 게 목적이잖아. 따라서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행사하는가?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담보물, 이 땅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물상대의권을 행사해야 돼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 물론 제3자가 압류해놨으면 저당권자가 압류 안 해도 되죠. 근데 어쨌든 원칙이 압류하고 플러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보상금, 보험금 따위를 네가 받을 수 있다. 요 수용 주체에다가
법원의 추심 명령이나 전보 명령이 가는 거예요. 은한테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심 명령이나 전보 명령은 뭐 좀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 이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받을 수 있는 명령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지급 전 압류 따위를 하고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갑이 보상금 대신 뭐 대토를 받았다. 근데 이게 경매가 된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가. 배당을 요구해라. 언제까지? 당연히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어떻게? 두 가지.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라. 판례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보상금 청구권 따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쫓아가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급이 되어 버리면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전에 지급이 되어 버리면 또는 배당 요구하기 전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 버리면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이럴 때까지 이렇게 행사하라. 그래서 이 판례 1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 즉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돼요. 그 보상금 따위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냐? 아니면 목적물 소유자가 받아갔냐? 소유자가 누구예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예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아서 압류하지 않아서 추심 전부 명령을 받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나 또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 채무자 등이 받아갔다. 자, 이때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받아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면 나한테 우선권이 있던 거야. 따라서 니들은 부당하게 내 걸 내가 먼저 받아가고 가져간 거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남아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면. 근데 그 받아간 사람한테 쫓아가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상금 따위를 목적물 소유자가 받아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물상대위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물의 범위를 봤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를 봤는데요. 특히 목적물의 범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매권은 뭐 우리가 민법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경매에 대해서는. 경매권과 우선변제 흐름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우선변제와 요거는 우리가 전세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그 다음에 전세권이 최선순위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누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 소멸하고 순위 배당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원칙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칙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그게 B죠.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경우 저당권만 소멸될 뿐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권의 효력에서 중요한 게 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366조 법정사건이 나왔는데요. 자, 366조 법정사건.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366조 법정사건이죠. 자,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건물을 지을 때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저당권자가 건물이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땅을 나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대지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줬겠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소유자였다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자,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런 뜻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설령 그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 다음 토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 법정상권은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된 경우에도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 법정상권은 철거 전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법정상권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단 토지가 존재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 근데 이 저당권자가 동일인.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토지 저당권자와 건물 저당권자가 동일인.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 후 신축이 된 경우 자, 건물이 철거됐으니까 건물 저당권은 소멸한 상태죠. 그럼 토지 저당권만 남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법정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네 번째,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건물이 팔려. 그리고 나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가 정형이 경락이 됐어. 그럼 보세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죠. 근데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 이때도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상권이 인정되는가? 그렇다. 왜 그러냐?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충분하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구분소유적 공유.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땅 가운데 경계선을 치고 각각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더라. 구분소유적 공유. 자기가 구분 소유하는 땅의 건물을 갖고 있더라. 저당권 설정됐다. 이때는 당연히 법정사건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구분 소유자 공유자의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다. 이때는 당연히 법정사건 인정될 리가 없겠죠. 이런 게 이제 366조 법정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우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법정상권은 유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법정상권이 성립한 때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고, 다만 그 지료액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366조 법정상권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권 인정이 되고, 이 법정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상권과는 달리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할 수 있지만 법정사건은 포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건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돼요.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증축, 개축,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상권 인정이 돼. 다만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예외. 토지와 건물에 무슨 저당권?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됐어. 그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 예외. 디귿,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어. 당연히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아.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야 돼. 따라서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지었어. 법정사건 안 돼. 다만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어. 요때는 예외적으로 법정사건 인정될 수 있어.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실행 당시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 건물을 매각, 후 토지 저당권 실행,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랬죠.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하나, 이건 관습법상 법정사건에서 봤죠.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이전 등기.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든 366조 법정사건이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대지, 저당권 설정, 달라진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한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 이런 거죠.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갑을이 공유로 등기가 돼 있으나 각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을 때, 갑소유 땅 위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 그게 반가로 1번 또는 반가로 2번, 각각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이 그림 떠올리시면 돼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러면 결론 기억하면 돼요. 법정사건 인정된다. 그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요건이 되는 거죠. 언제 성립합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 성립하게 되고요. 존속기한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으로 정해질 것이고, 지류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 다만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
다만 치료액은 나중에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져. 그러니까 결정 전에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가 없어. 치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치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결정이 됐어. 소급을 합니다. 지상권에서 본 적 있죠?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따라서 결정이 됐다.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지료 기억하시고요. 법정사건의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괄경매권을 봅니다. 자, 이 일괄경매권은요, 법정사건과 보완적 관계입니다. 갑소유 땅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니까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토지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해서 마련된 게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이 됩니다. 간단해요. 의 요건 토지의 즉 나대지를 말합니다.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두 가지. 토지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짓고 엔드 소유 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따위를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설정자 소유가 된 경우, 갑소유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갑이 지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거나 갑으로부터 땅에 대한 지상권 따위를 취득한 제3자 병이 지었지만 나중에 갑소유가 된 경우, 두 가지 경우. 갑이 지어서 건물을 병에게 팔았거나 병이 지어서 병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때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갑소유일 때, 설정자 소유일 때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일괄경매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효과는 토지 저당권자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요. 건물까지 경매할 수도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단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매법원은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지금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360 몇 개 봤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366조 법정상권, 365조 일괄경매권. 자,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5억, 저당권자를 채권액 2억. 근데 이거를 병이 사. 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병이 사. 자, 이때 병이 요 2억을 인수하고 3억만 줬어. 이건 제3취득자 아니에요. 병이 인수 안 했어요. 갑에게 5억을 지급하고 그 5억 중에서 갑이 2억을 갚기로 한 거야. 근데 갑이 안 갚았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를 넘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병, 요런 애들이 제3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제3취득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제3취득자 보호인데, 첫째, 제3취득자 중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경락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는 왜 규정이냐? 원래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경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돼요. 첫 번째, 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신 돈을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변제는 변제 의무가 아니라 변제할 권리입니다. 권리. 변제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360조가 적용이 돼요. 360조 중에 지연배상 1년분이 적용이 돼요. 즉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는 연체이자 중에서 1년분만 변제할 권리가 됩니다. 1년분만 변제할 권리.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변제권 관해서는 당연히 변제기 전에는 변제 못해요. 두 번째, 변제기가 지났다면 채무자가 갚지 말아라, 내가 갚을 거다 라고 말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 변제 범위에 360조가 적용됨으로써 연체자는 1년분만 변제하면 충분하다. 자, 변제했죠? 그럼 당연히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한테 갚아라. 이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행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예컨대 갑수 101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101호를 병이 샀어. 사가지고 101호에 인테리어를 새로 싹 했어. 그 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 필요비죠. 계량, 유익비죠.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203조 1항 2항. 이게 뭐죠?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이죠. 그 규정에 의해서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데요. 단 조심할게요. 이 비용은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배당받는 이 비용은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지출한 비용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을이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증축한 부분을 기존 건물에 부합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 저당권 혜택이 증축분에 미치죠. 그리고 나서 을은 공유지분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을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공유지분권을 취득했으니 제3취득자가 된 거죠. 근데 저당권이 시행됐을 때 그 경매대가부터 이 을은 이 증축 비용을 의손상환 받을 수 있냐? 안 되죠. 왜? 을이 지출한 이 증축 비용은 을이 이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기 전, 즉 제3취득자가 되기 전 지출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선상환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제3취득자가 되고 나서 지출한 비용이 안 된다.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중에서 유익비는 보통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계를 허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안 되죠. 왜? 이 필요비, 유익비 다 누가 배당해 주는 거예요? 경매법원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익비를 또다시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을 허용받는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익비에 대한 유익비 법원을 통한 상환기간 허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취득자의 지위 받고요. 담보책임은 나중에 매매 가서 봅니다. 7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게 나왔네요.
저당권 침해란 목적물의 가격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승 하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목적물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목적물이 침해됨으로써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걸 저당권 침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나무 5그루 각각 한 그루당 1억짜리 나무 5그루를 보존 등기해요. 여기 이 임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당연히 저당권자들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이 아니라 임목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갑이 2그루를 뽑아갖고 팔아먹었어. 그럼 담보가치가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했죠. 이런 게 저당권 침해예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저당권자는 첫째,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단 저당권자는 뭐가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반환 청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물이 반출이 됩니다. 근데 이 반출된 물건이 아직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야. 이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반환 조건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원래 장소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게 됩니다. 자, 저당권 침해 물권적 청권. 자, 이 물권적 청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필요 없죠. 손해발생 필요 없습니다. 저당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해등기 맞수 청구는 별거 아니에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가 안 되고 있더라. 2번 저당권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해등기 말소 청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아까 나무가 5그루 있었는데 3그루가 사라지고 2그루만 남아. 그럼 남아있는 담보가치가 2억이죠. 근데 빌려준 게 3억이야. 즉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거를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합니다. 그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서 발생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과실에서 이런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굳이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담보물 보충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침해자가 설정자인 경우에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있을 수 있죠. 나무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뽑아갔을 때 나무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뽑아가지고 팔아먹었을 때 이때는 똑같은 담보가치가 있는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청구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 채무자가 위에 거는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채권자는 원금 전부를 지금 당장 갚아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즉시 변제 청구입니다. 자, 첫째, 담보물 보충 청구는 침해자가 저당권 설정자고요. 즉시 변제 청구권은 침해자가 채무자라는 거 생각하세요. 두 번째, 구제 방법 상호 간의 관계.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관계. 채무자에 의해서 저당권이 침해가 됐고 손해까지 생겼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이 인정이 될 텐데 그 세 가지 권리의 관계.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합니다.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도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를 못합니다.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 1번 손해배상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은 병합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택일관계다.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변제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구제방법 상호 간의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당권 처분 및 소멸과 특수저당권 두 개가 남았습니다. 공동저당과 근저당. 요거는 이제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저당권의 효력까지 살펴봤고요. 저당권 처분 및 소멸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